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나오죠? 136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어디에 지정될까?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같은 이미 개발된 지역 안에서 추가로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 개발된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죠. 반면에 지금 저쪽에 지금부터 여기 개발이 시작된답니다. 여기는 건축물들이 없어서 도심이 아니고 저 변두리 지역, 지금부터 개발이 뭐 되는 지역? 시작되는 곳, 지금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뭐도 없다?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 없고 공원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뭐 건축물들이 있었어야 그런 게 필요하지. 근데 지금부터 건물들을 들어차게 된답니다. 그럼 건물이 들어차게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새로 여기다 도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또 공원 조성해야 돼요. 학교 지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럼 그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건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개발하는 자들이 만듭니까? 아니죠. 그건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한 건 국가나 지방단체가 만들어주고 또 공공단체에서 관련된 상수도 사업소나 이런 데서 그런 도로, 그런 상수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 자들이 다 만들어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이런 건축물 건축 같은 이런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그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자만 새로 짓거나 종전보다 더 크게 짓해서 여기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는 그런 건축행위 하는 자들, 너희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해지니까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 개발하는 사람들고 그런 기반시설 중 일부 부담하라는 구역,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바로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핵심 뭐죠?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그 개발행위 중에서 신축행위, 증축행위라는 기반시설 유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크게 짓거나 새로 짓는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부담시킨다? 너희들 때문에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반시설 좀 너희들이 좀 부담 좀 마라 라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 구역 지정이 첫 번째고, 자,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안에 어떠한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면 먼저 수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먼저 타진해보고, 아, 여기다가는 도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는 공원 조성해야 되고 여기는 학교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뭐라 부른다? 그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자. 자, 이제 세 번째 할 일은 뭐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그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할 건지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되면 이제 세 번째가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야, 네가 이런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이 이만큼 필요해졌으니까 너는 얼만큼 돈 내놔라. 그 개발한 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뭐하자? 부과하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죠. 누가 지정합니까? 요거는 관악의 장들만 지정한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자들이 지정한다. 뭐랑 똑같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하고 통일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할 거냐? 지정대상 지역입니다. 지정하는 건 어디다 지정하지? 그래서 지정대상 지역이 또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다음 같은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걸 뭐라죠? 지정해야 된다. 그걸 필수적 지정대상 지역. 또 다음 같은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지정대상 지역 둘로 갈라져요.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빠진 게 있다. 136페이지 맨 밑에 맨 위에
이제 의의가 있었죠. 요거 나누기 전에 여기서 의의하는 걸 먼저 봐. 의의에서는 뭐가 나오죠? 먼저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어디다 정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그것이 현 문제 두 번 나섰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첩 지정될 수 없다. 중복 지정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왜 그러죠? 여기는 주상공업지역이고 이쪽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거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지역이에요. 개발된 지역,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것.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안에서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어떤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 종류 박스 속에 있죠. 머리점만 따서 도공록학수합회 이렇게 해야 돼. 도공록학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도공록학수합회라는 요 기반시설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 그 중에 시험 문제 또 났던 게 학교. 그때 학교는 괄호 열고 고등교법에 따른 대학교는 제외라고 됐잖아. 그럼 고등교법이라는 게 바로 뭐죠?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육은 우리 초등학교 말이죠. 중등교육 했더니 중학교랍니다. 아니에요. 중등교육은요.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대학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교 이상을 말하고 그런 대학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중에는 대학교는 제외된다. 시험 문제 그것도 여러 번 났었으니까 꼭 기억해 줍니다. 자,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럼 여기 지정 대상 지역에서 요거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몇 군데 있다? 4군데 있다라. 요거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난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났던 거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다음 같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났었죠. 자, 첫 번째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예, 이번에 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또 개정했는데 그 행위제한이 뭐 됐습니까? 완화되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지금부터 본물 터지듯이 지금부터 개발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개발이 막 시작되면 기반시설 필요로 하잖아. 너희들 개발한 자도 일부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야되지.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그런 용도지역 등이 새로 변경되거나 또는 해제됨으로써 역시 행위제한이 완화되었죠. 여기가 그동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였는데 이번에 해제된다? 당연히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됐죠. 그러면 그런 지역도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때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안 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만 개발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개발이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번에 동그라미 기억.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얼마나?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이거는 숫자로다 실제로 사례로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세수로 나눠놓고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몇 건이었을까? 130건이었었대요.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100건이었답니다. 그럼 이걸 말로 만들어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20% 이상 증가했다면 올해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건에서 130건으로 늘어났으니까 30% 증가했잖아. 20% 이상 증가한 거에 포함되니까 그럼 올해는 반드시 여기를 그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이게 세 번째 내용이야.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자, 여기 어딜까? 성남시입니다. 이 성남시 전체 중에서 특히 여기가 어딜까? 판교입니다. 여기가 판교구야. 판교야. 여기 판교 지역입니다. 그럼 어디를 보자는 얘기야? 요 판교를 눈여겨보자는 얘기입니다. 요 판교 해당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인구 증가율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요건 지금 봤던 건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관한 거고
개발 행위 허가 건수를 갖고 따진 것이고 이제는 뭐죠? 이거는 인구 증가율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언제 거? 전년도 인구 증가율 2018년도 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판교 인구 증가가 얼마였을까? 자, 원래 작년도 연초에는 10만 명이었는데 연말에 가서 얼마 됐다? 13만 명이 됐더라. 이겁니다. 지금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거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30% 증가한 거죠. 그죠? 30% 증가. 근데 어디 인구 증가를 볼까? 성남시 인구 증가를 봤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얼마가 늘어났을까? 2018년도 기준으로 작년 연초에는 100만 명이었는데 인구가 100만 명에서 연말에 가니까 105만 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죠? 5%가 증가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 해당 지역, 판교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자기의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내라는 자기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얼마나 높습니까? 이거 25% 높죠. 이게 바로 20% 이상 높다라.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 이상 높은 지역하고 쓰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퍼센트와 퍼센트를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났냐. 이거는 퍼센트라고 쓰지 않고 퍼센트 포인트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20% 이상 높은 지역이 아니라 20% 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20% 포인트 이상 이렇게 20% 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법을 만든 사람이 포인트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잘못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국토교통부 이 법률 담당 과장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서기관이거든. 그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퍼센트 포인트란 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퍼센트로 써서 틀렸으니까 개정하십시오. 했더니 지도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해놓고도 아직까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지금까지도 받아 처먹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고쳐졌어. 근데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만 돼 있다고만 기억하되 마음속으로는 그건 포인트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5% 증가했는데 30% 증가하면 얼마 차이 나죠? 25% 차이가 난 거죠. 그 20% 이상 증가에 맞는 거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일까? 그러면 이때 판교 여기를 뭐로 정한다?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무슨 뜻이 들어갔죠? 성남시 작년에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5만 명 늘어난 거예요. 그죠? 100만에서 105만이 됐으니까 5만 명 늘어났죠. 근데 그 5만 명 중에서 판교지구만 그 넓은 성남 전체 중에서 판교만 몇 명이 늘어나는 거야? 3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 전체 성남시 인구가 5만이 늘어난 것 중에서 판교에만 집중적으로 3만 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에서 2만 명이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판교만 집중적으로 몰려들면서 여기는 문제가 뭐 됐다? 기반시설이 그만큼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반시설 부담구를 정해서 개발한 자들 보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부과시키자. 그렇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응용 문제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 임의적 지정 대상은 지정 대상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아직 시험 문제 난 적 없습니다.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데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이 된다는 거. 그 첫 번째 나오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건 기억해 둡니다. 자, 지정하는 절차. 아까 뭐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심의 고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의심고입니다. 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심고, 즉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의심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것, 아니 고시할 것. 그래서 고시하는 절차, 의심고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것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라는 걸 조심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안에서 뭐 하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누가 수립할까? 구역 지정권자가 지가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놓고 이 안에
어떠한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건지 지가 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자기가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 수립한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다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또 나왔네. 용용계도시수 기도정지입 있죠? 그중에 바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냥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수립됐다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여기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걸 도시군 관리에 반영해가지고 그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회 수립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조치해놓고 그 시공에 들어간다. 그 절차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 자, 거기 또 같이 기억합니다.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겁니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위치, 종류, 위치 및 규모. 종류, 어떤 기반시설들을 아까 도공, 녹학, 수합회 있었죠? 그런 기반시설을 위치, 어디에다가 어때? 규모,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 이게 나와야 뭘 산출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할지 나와야지 그 값이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 이게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지구 단위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 날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났어. 이 질문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구 단위계획 속에 아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최관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요거 용건, 용노비 들어가죠. 그중에 두 번째 있는 거 바로 그 2번과 4번 중에서 2번에 있는 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게 들어간다. 근데 그게 수립되면 그게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수립하는 요거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속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가는 게 들어있으니까 요걸 뭐로 보겠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걸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하면 뭐합니까? 아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나와야 사람들에게 개발의 허가도 내주고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부과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너무 늦게 수립하지 말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3년이 아니고 1년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건 3년이었었죠. 근데 여기는 3년이라 몇 년? 1년이라는 걸 아주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가 지정됐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기반시설 설치계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이 비용을 부과하자. 세 번째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입니다. 그중에 부과 대상 건축행위. 어떤 건축행위하는 자에게 부과할까?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행위하는 사람? 건축물 신축행위하고 증축행위하는 두 사람들에게만 부과합니다. 신축은 새로 짓는 거, 증축은 종전보다 더 크게 짓는 거 이런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새로 짓거나 더 크게 짓으로써 사람들이 뭐 되죠? 더 많은 유입을 오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도로도 부족하고 상하수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재축, 개축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쳐 짓는 거니까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건 없잖아. 건물이 더 커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부과 대상이 아니고 신축, 증축행위만 부과하는데 그것도 새로 짓는 건물 신축 이게 하는 게 연면적 500제곱미터라면
그때는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걸 다 부과할까? 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됐습니다. 즉 1제곱미터당 얼마 원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는 면적이 얼마나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1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됐으니까 따라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신축 행위를 한다면 새로 짓는 거야. 연면적 500이랍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 곱하기 500제곱미터 500 이렇게 곱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심할 건 그때는 500이 아니라 그중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200제곱미터까지는 부과하지 않아요. 이 200제곱미터를 뭐라 부를까? 이걸 우리가 실무에서는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기초공제. 그래서 200은 부과시키지 않고 500을 새로 졌다 하더라도 500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졌다 하더라도 200제곱미터는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 초과는 300제곱미터. 여기는 초과되는 면적 있죠? 요 얼마? 300제곱미터. 요게 바로 부과대상 면적이 된단다. 이게 부과대상 면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나왔으면 곱하기 300 해버리면 그게 바로 부과대상이 되지 500을 곱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신축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축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기존 건축물이 하나 있었어. 이 얼마짜리? 연면적 1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했을까?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증축했을까? 300제곱미터를 증축을 했습니다. 아까 증축도 부과대상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부과대상 면적이 나올까? 부과대상 면적은 얼마일까요? 자, 아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귀를 잘 보셔야 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100을 포함해서 200 되는 것까지. 그럼 여기 100 플러스 100 해서 요거 200 되는 거. 요게 바로 기초공제로서 이건 부과하지 않고. 그럼 나머지 위에 있는 300 중에서 100을 요게 100이 빠졌으니까 남은 게 얼마죠? 요게 200점부터죠. 요것만 뭐가 된다? 부과 대상 면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그게 300제곱미터를 증축하면 그때는 얼마가 부과 대상 면적이다? 연면적 100을 포함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 그럼 100에다 100 해서 200이죠? 이걸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다. 그러니까 300에서 100을 빼고 200제곱미터 요것만 부과 대상.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게 하고 근데 다만 하고 또 나와 있잖아. 뭐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얼마 되는 거? 연면적 500제곱미터짜리가 있었다 치자. 연면적 500에서 이걸 뭐하고?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철거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놓고 다시 뭐였다? 전부 철거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뭐 졌죠? 새로 졌는데 어떻게 졌을까?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죠? 신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그러면 그걸 신축이란다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짜리로 새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가 부과 대상일까? 그때는 200을 초과하는 800일까요? 연면적 1000을 기준으로 200을 초과하는 800이 부과 대상일까? 아닙니다. 이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니까 500은 기초공제로 빼고 이건 500은 기초공제로 빼야 돼. 그리고 나머지 위에는 500제곱미터 1000 중에서 500을 뺐고 500죠? 이 500제곱미터 이것이 부과 대상 면적이 된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이 기초공제로 빠지고 이때는 200이 아니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그것이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1000에서 500을 빼고 나머지 500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셨죠? 대단히 중요한 것. 자, 이때 부과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출할까? 라고 또 산출하는 그 방법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옆 페이지 심학습에서 용어 정의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용지 비용과 관련돼서 나번에 보면 나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뭐가 나온다? 기반시설 유발개수. 그럼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를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이 있고 사람들이 찾는 게 별로 없는 건축물이 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내기는 그만큼 차량도 많이 오는 것이고 사람들은 많이 옴으로써 도로도 구축하고 상하수단도 매설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다라고 평가하고, 반면에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건축물은 별로 올 일이 없으니까 자동차도 거기 뜸하고 이렇게 될 거냐. 그런 데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낮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발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하는 거죠? 부과되는 금액이 높아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 많이 부과시킨다. 근데 그걸 수치화시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은 0.7, 공동주택도 0.7 이렇게 되죠. 그래서 0.7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10번에 보면 교육연구시설도 0.7, 노유자시설도 0.7, 수련시설도 0.7, 운동시설도 0.7, 업무시설도 0.7. 그래서 0.7이 대단히 많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막 0.7, 뭐 1.3, 1.6, 1.4, 그 다음에 뭐 다시 0.9, 2.1 막 섞어놨잖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몇 가지냐? 거기 16가지 우유락시설까지 써놓고 이하생략하고 써놨잖아요. 사실은 51가지예요. 그럼 기반시설 유발 개수와 관련돼서 각 시설마다 유발 개수가 51가지가 쫙 나와 있는데 그 51개를 무슨 재주로 다 외웁니까? 4개만 넘었으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선 거거든요. 못 외워요. 근데 무려 51개를 내놓고 시험 문제가 벌써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순서로 되는 거, 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잘못 연결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을 내버렸는데 이거는 풀으라고 내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또 하나, 이거 왜 외워야 됩니까? 나중에 부과되는 게 얼마인지는 그때 이거 찾아보면서, 그죠? 아, 이건 0.7이구나, 이건 1.3이구나 계산해서 거기다 대입하면 되지. 이걸 꼭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으면 됩니까? 공무원이라고 지들도 다 외우냐? 지들도 못 외우면서 이걸 왜 우리 보고 공인중개사한테 다 외우라고 이걸 강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는 건 사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손모가지 분질러 버린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말 좀 순화시키고 싶은데 정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냅니다. 왜? 틀리라고 내는 거야. 여러분들 점수 합격 줄이려고 되지도 않는 이런 숫자들 갖다가 외우라고 내는 거. 도대체 어떤 또라이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럼 나오면 뭐는 외워야 될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생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최소한. 그럼 단독은 0.7, 공동도 0.7 똑같아. 그런데 1종 근생은 1.3이고 2종 근생은 1.6입니다. 그럼 제일 높은 게 뭘까? 우유락시설이 제일 높습니다. 우유락시설이 가장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나이트클럽 많은 사람들 오잖아. 밤에, 그죠? 북적북적합니다. 그런 데는 2.1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까? 2종 근생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2종 근생이 그 다음에 1.6 하고 내려갑니다. 아셨죠? 그리고 1종 근린생활은 1.3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는 최소한 외울까? 우유락시설은 2.1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종 근생이 1.6이다. 1종 근생은 1.3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0.7이다. 그래서 순서만 꼭 숫자까지 외우는 게 시험 문제 나지는 않지만 순서는 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그 정도만은 최소한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시험 문제도 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죠? 당황돼요. 뭐야 이거 기본시설 유발 개수가 들어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였었지? 기억 안 나면 당황되거든요. 당황되면 그 다음 문제를 못 푼다는 데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런 개떡 같은 문제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일까 아닐까 잘 톡박 굴려가지고 찾아내서 시험 문제 푸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처음에 이거 시험 문제 냈을 때 첫 번째 문제 저도 틀렸었어요. 뭐하고?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얼마죠? 거기 보면 종교시설이 어디에 있냐면 6번에 있어. 1.4.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얼마죠? 1.6. 그럼 2종 근생하고 종교시설하고 저는 어떤 게 더 사람들이 많이 쳤을까 했더니 저는 종교시설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요일날 가봐라. 교회 그 주차장 차가 넘쳐가지고 그 길거리까지 쫙 세우고선 버글버글 되잖아. 그래서 야, 종교시설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어. 2종 근생보다. 그랬더니 2종 근생은 1.6이고 종교시설은 1.3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교회는 뭐 수요일하고 뭐 일요일하고 특히 일요일이라, 그죠? 그 뭐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보는 이때만 버글버글 되지 평일은 조용하거든. 사람도 별로 안 찾거든. 그래서 한 달치, 그러니까 일주일치 평균 내보면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구나.
일요일날만 부글부글 될 뿐이지 수요일날 저녁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디는 이중근생은 아무래도 장사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높다라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유추 해석을 바꿔봤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 풀 때는 통밥을 굴려봐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굴려봐. 잔머리 굴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까지만 하고 넘어가셔서 납부 의무자부터 뭐 부가 및 납부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중간에 4번 부가 및 납부에서 동그라미 2번 부가 및 납부기한 언제까지 부과죠? 건축 허가를 내주고 허가받은 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된다. 예, 건축 허가 내줘. 그리고 그 허가 면적에 나와 있잖아. 그 면적에 따라서 얼마라고 계산해서 너는 얼마 내라 라고 2개월 이내에 부과됩니다. 그럼 부과받은 자 언제까지 납부할까? 건물 다 짓고 나서 건축법상 뭐 받는다 그랬죠? 사용승인 신청한다 그랬잖아. 그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 왜 해피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해야 되죠?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고 그 영수증 있잖아. 이걸 첨부해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용승인 신청 들어왔을 때 영수증이 없으면 뭐해? 사용승인 접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너 건물 이용할 수 없어.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접수를 안 해주겠다는 건 사용승인 안 내주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는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 이제 건물 사용할 거니까 승인 내주세요 라는 걸 신청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원래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나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 토지나 그와 비슷한 토지로서 내는 물납이라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 해당하는 토지, 그와 비슷한 토지, 그거 바로 물납입니다. 토지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텔레비전은 안 봐도 된다 그랬어. 물납은 토지만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물납에 관한 것도 시험 문제 그래도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때 물납으로 낼 때는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얼마 내랍니까? 1,000만 원이랍니다. 근데 땅값은 얼마짜리죠? 1억짜리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1억짜리 땅을 들고 가가지고 나 저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이거 1억에서 1,000만 원 빼고 9천만 원 거실러 주세요. 거실러 준다, 안 거실러 준다, 안 받아 그럽니다. 따라서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땅값을 부과하는 거, 그걸 납부하는 거, 이건 안 된다. 따라서 1,000만 원이 설치 비용이라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면 그때는 얼마만 땅값은 물납으로 내는 건 1,000만 원 이하짜리만 내야 되지 1,000만 원 초과하는 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 옆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물납으로 받으면 땅 받으면 그걸 어디다가 기소시킵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데다 기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각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해놓고 그 회계 속에다가 그 물납으로 들어온 토지를 거기다 기소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144페이지 그 밖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뭐 그렇게 있다만 정도지 아주 그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험 문제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시범도시의 지정지원이라는 게 나죠. 그래서 시범도시 지정지원은 지문으로 다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지문 중에. 자, 그런데 저는 글쎄 그 지정관점의 지정 분야에 관련된 이거보다는요. 3번 시범도시의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게 한 번은 시험 문제 난다면 설령 이게 나겠지 했는데 아직 난 적은 없어. 자, 일단 시범도시의 지원 기준이라는 게 뭐죠? 여기가 시범도시로 다 지정되면 그 안에다 일정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원 해주죠? 시범도시 사업 계획에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자, 시범도시 사업 계획에 관련된 그 비용은 얼마를 부담시킵니까? 80% 이하까지 그때는 그걸 지원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용은 80% 이하까지 지원해 줍니다. 반면에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 같은 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그때는 80%를 안 하건 50%까지만 한다는 거. 50% 이하. 자, 둘을 잘 보세요. 계획을 수립하는 건 80%까지. 비용의 부담, 그 설치 비용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50%까지만 한단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하는 거야.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런 인심 팍팍 써. 얼마까지? 80% 지원해줄게. 그지를 해놓고 막상 그 시범도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건 천문학적이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거는 최대 50%까지만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네. 토지의 출입에 관련된 문제하고 천문하고 2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타인의 토지 출입을 말합니다. 자, 타인의 토지 출입 등 이런 용어로 쓰고 있죠. 자, 이때 토지 출입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거기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때만 그렇답니까? 145페이지 밑에 2번부터 출입 등의 사유를 먼저 봅니다. 첫째는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등을 할 때. 근데 광역도시계획도 광역도시군 계획이라고 잘못 써놨어요. 보조문에. 아직도 수정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할 때 뭐죠? 기초조사. 자, 우리 앞으로도 복습해보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뭐였었죠? 기공지승 송공열. 기초조사하고 공채개최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때 기공 기초조사 있잖아. 바로 그 기초조사 할 때 뭐가 필요하다?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을 해가지고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단다. 그 기초조사. 또 도시군 계획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을 한다. 우리 용어정에서 나왔었죠? 바로 그때 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주지입 협심결, 이게 각각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잖아요. 거기 다 기자가 들어가는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군 계획이나 또는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두 번째, 개발밀도 관련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이 필요할 때. 자,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랬었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바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뭔가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시험 문제가 어디서 같이 난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하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은 어디 나옵니까? 교재 90페이지. 기본서 90페이지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자 시행 절차,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업 시행자 정해서 나가잖아. 바로 요 내용에다가 그때 뭐가 나온다?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145페이지 1번 출입권자. 그 토지의 출입 등에서 출입권자 보면 누가 출입할 수 있답니까? 아니, 출입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운수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이 자들입니다. 행정청임자들하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들입니다. 그때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이나 임시통로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결국 이때 할 수 있는 행위는 3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단순히 출입만 하는 거, 타인의 토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하는 거.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야 비껴라, 내가 당분간만 네 땅 좀 내가 쓰자. 일시 사용한다. 당분간 내가 좀 쓰자. 일시 사용. 세 번째는 뭐도 할 수 있죠? 장애물 변경 제거. 걸기적거려서 측량을 못하겠어. 저기 능선이 있는데 능선 너머까지 봐야 되는데 능선 때문에 안 보여. 능선을 깎아내는 거. 토속 채취해서 그걸 깎아내가지고 거기서 그런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 3가지 경우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2가지로 또 나눴네. 단순히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거하고 아니 비껴 내가 좀 쓰자. 일시사용. 일시사용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것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예를 들면 봐봐. 여기다 지금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새로 도로를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그래. 근데 기존 도로는 어디 있었죠? 이쪽으로 기존 도로는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도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만들려다 보니까 뭐가 되죠? 여기
기존 도로로부터 새로 만드는 데까지 뭐가 내야 돼? 진입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안에 들어가지고 덤프 트럭에다가 이런 흙 같은 걸 실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버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다 뭐 낸다? 여기 바로 남의 땅을, 야, 당분간 여기 공사하는데 필요한 임시 도로를 내자. 그랬었잖아. 임시 도로 내는 거. 그러면 이때 남의 땅이죠. 이건 도로 내겠다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시행되는 이 부지는, 도로 낼 부지는 무슨 대상이고, 이건 수용 대상이고, 도로는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임시도로를 사용하는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이건 일시 사용만 가능하더라.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한 일시 사용이라는 게 이거죠. 또 뭐도 있죠? 도로를 내려면 모래, 자갈, 시멘트 같은 그런 자재가 필요해서 여기다 뭐 한다? 여기다 재료 적치장으로 쓸 수 있단다. 예, 요렇게 임시도로 내는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되고, 여기다 재료 적치장, 바로 도로 내는 데 필요한 모래자가 시멘트 같은 걸 쌓아놓는 장소, 재료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타인의 토지 단순히 출입하는 거하고 일시 사용하거나, 야, 비켜봐, 내가 이거 좀 장애물 좀 변경제가 하자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출입만 하는 건 그 토지 수익자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없지만,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하는 행위는 토지 수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죠. 따라서 둘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접근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것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봐. 자, 여기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사 측량에서 여기 땅을 누구 땅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출입만 하려고 한답니다. 그럴 때는 그 아까 국장이나 시도사나 시장군수나 또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때는 뭐 한단다? 원칙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이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토지 수요자 만나면 되죠. 그래서 소유자한테 뭐라죠? 아저씨, 당신 땅에 내가 이러이러한 조사 측량이 필요해서 그런데 좀 잠시 들어갔다 나와도 될까요? 대신 피해는 안 주겠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만약에 거기다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걸 내가 발로 다 밟아가지고 그걸 피해를 입혔다면 그거는 내가 손실보상해 줄게요 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출입한다 했더니 주인이 말하죠? 괜찮아, 들어와 이랬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이거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토지 수요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 어떤 내용이죠? 그게 아니에요. 토지 수요자가 동의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누굴 찾아가라? 토지 수요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구의 장을 찾아가서 그 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땅에다가 들어가서 꼭 조사 측량이 필요한데요. 아까 조사 측량하는 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세 가지 사유만 있을 때만 하잖아. 도시군 계획 수립하거나 광역도에서 수립하면 기초조사할 때, 개발 密도 관리고 기반시설 부담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기초조사 필요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조사 측량이나 시행이 필요할 때, 그때만 출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관할구에게 장을 찾아가서 토지 수요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관할구의 장한테 가서 뭐라 하죠? 저기 이 사람 땅에 이러이러한 세 가지 사유 때문에 출입하려고 하는데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란다? 행정청이 시행자래. 그때는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한테 다시 허가받을까? 아니, 걔들은 그냥 출입해도 좋다. 허가받지 아니한답니다. 그냥 들어가도 좋다라는 건 행정청이 시행자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들은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 때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가 내주세요 라면 허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출입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행정청인 자들은 그런 허가조차도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이제 허가 받았어. 그럼 출입하려면 출입하기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7일 후에는 네 땅에 들어갈 거니까 조사 측량이 필요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아라 라고 통지는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라는 걸 합니다. 특히 야간에 출입하려면 어떻게 될까? 야간이야. 즉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할 때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출입할 때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고 출입할 것,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한테 통지만 하랍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출입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이 필요해서 출입하고 싶어. 그럼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입하기 7일 전까지만 토지 수의자에게 통지합니다. 내가 네 땅에 이렇게 출입하겠다 그러면 토지 수의자가 뭐라고 할까? 엄마, 네가 뭔데 남의 땅을 함부로 네가 들어온다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냐? 기분 나쁘게. 나한테 허가를 받거나 승인받아도 부족한데 무슨 네 마음대로 통보만 하고 들어온다고? 알리고 들어온다고? 못 들어와! 라고 하면 이때 나는 뭐라고 할까? 야, 이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가 들어가도 좋다고 나한테 허가 내줬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수의자는 뭐라고 할까? 이 땅이 그 새끼 거냐?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새끼 거라고 말할까요? 아니, 남의 땅인데 내 땅인데 지껏 뭔데 뭐 시장 분수라고 해서 지가 뭐 보고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라고 지가 허가 내줘? 그래서 화나죠. 토지 수의자 당연히 열받죠. 내 땅인데 지가 못 걷는데 허가 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한다? 몰라. 법에 그렇게 돼 있대.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허가받는 거 아니야. 특광 특시시장에서 허가받으면 출입할 수 있대. 당신한테는 출입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만 하면 된대. 그래서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난 출입할 거야.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토지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는 대주 중에 하나라는 거. 그까지가 바로 출입에 관한 거죠. 반면에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자는 단순히 통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할 때는 먼저 그 소유자나 점유자나 또는 그 관리인한테 뭐 받는다? 그때는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뭐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은 통지만 해서는 안 돼요. 출입하려면 먼저 당신 땅에 내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동의를 받으려고 했더니 동의를 못 받겠어. 왜? 주소나 거수가 분명해야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둘로 갈라집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관할, 특광, 특시도 시장수한테 통지하고 들어가서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자가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그 특광, 특시도 시장수, 관할구역에 있는 특광, 특시도한테 그때는 뭐 받고? 그때는 허가를 받고선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자가 가능하다. 예, 동의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소 거수가 불명이라서 어디 사는지 모를 때만 그때는 각각 행정청자는 통지하고 들어가면서 일시사용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관할구역의 장들한테 허가받고 들어가서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자가 가능하다. 또 이때 들어가서 장애물 변경자고 일시사용하고 싶으면 그 하기 3일 전까지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한테 알려라 그랬습니다. 이건 7일 전이 아니라 3일 전이라는 걸 특히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 자, 그 밖에 옆에 보면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나오잖아. 내가 그렇게 출입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이 입혔습니다.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줄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답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만났어서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해준다 하면 틀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란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놓고 맨 밑에 보시면 청문 절차라는 게 있죠. 자, 청문이 뭐죠? 그 밑에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그런 세 가지와 관련돼서 어떤 걸 취소시켰을 때 취소를 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그 취소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의견을 들어보자. 요거를 청문 절차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여기서 청문이라는 건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자, 우리 아까 개발행위 여기 허가 나오잖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어떻게 허가받는 사람 있죠? 속이거나 허가권자를 속여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거와 다르게 하는 놈들 있잖아. 그중에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속여서 허가받았습니다. 원래는 자격이 안 돼. 이건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허가 대상이 되는 양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게 뽀르게 났습니다. 발각이 됐죠. 그럼 뭐 할까? 개발행위 허가 내준 걸 취소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할까? 아닙니다. 그 위반한 자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그 위반자죠. 그 사람한테 먼저 서면으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죠? 귀하에 그 개발행위 허가받은 걸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오셔서 당신은 왜 그렇게 속여가지고 받았는지 그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들어보고 그 말에 타당성이 있으면 취소할 것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거친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 한번 조금 들어가 볼까요? 몇 페이지?
91페이지 기본서 거기 보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계 창들이 자기들이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뭐가 뜬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적인 예외적 시행자 있죠. 근데 또 하나 있죠. 이 인자들은 전부 다 행정청 인자들. 바쁘다 바빠.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 공공시행자 또는 민간시행자 이런 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H 보고 하란다. SH 보고 하란다. 그게 지방공사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얘들보다 하게 하나. 아니면 건설업자 같은 민간시행자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맨 밑에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싶으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민간시행자 요건을 보십시오. 토지 면적 전체는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것. 나머지 총수의 전체 토지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래야 민간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민간시행자로서 내가 지정받고 싶으면 그러면 일단은 전체 면적의 땅의 3분의 1은 내가 사들이면 돼. 소유하면 되죠. 땅 사는 것과 가능했어. 문제는 여기 있는 나머지 토지 소유자 전체가 50명인데 50명의 2분의 1이면 25명입니다. 그럼 2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사업시행자 됐으면 좋겠다고 그 토지 소유자 50명 중에 나한테 동의한 사람은 1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0명은 싫답니다. 저 새끼 싸가지 없어서 다 여기 엉망 만들 것 같아서 자기들은 동의 안 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얼마가 됐습니까? 2분의 1이 안 됐습니다. 50명 중에 10명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 15명 부족하잖아. 그럼 15명 동의 못 받은 건 뭐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일단은 도장 파는 집에 갑니다. 그래서 도장을 거기 가서 뭐죠? 그냥 사람들 이름 다 아니까 그 사람들 그냥 막 도장, 그 조그만 거 있잖아. 그 뭐 2, 3천 원짜리? 그거 막 도장 막 파가지고 이제 15개를 더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도장 내가 그냥 가짜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25명 2분을 맞춰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의주됐다는 것도 모르고 야 2분의 1이 됐으니까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다 불만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원래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그 동의를 받은 사람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저 새끼는 동의한 사람들이 없다는데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그 동의 서류 좀 보시다 그랬더니 내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야?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맨수시간인 사람이 자기도 도장시간인데 이놈의 도장은 처음 보는 도장이 찍혀있네. 그때는 모르게 났죠. 발각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 하겠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취소합니까? 아니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봅니다. 너는 왜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했는지 얘기 좀 해보라 라는 청문절차를 거친다. 그때 행정청이 이제 돌아가서 147페이지 147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그때도 청문절차. 마지막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실시계획 인가 내준 걸 취소한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 내주는데 인가 받을 때 뭐 했단 얘기야? 속임수로도 인가 받았다. 조건부 인가 받는데 그 조건도 이행하지 않을 건데 뻔한 건데도 그렇게 인가 받았다. 그러면 인가 내준 걸 취소합니다. 그때도 청문절차.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개행실. 개 같은 행실. 개 같은 행실은 취소한다. 개행실, 개 같은 행실은 취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토유계 및 이구에 관한 분들 전체가 다 끝났고 다음 주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같은 걸 정리해 가지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우리 여기 기출문제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 먼저 풀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전비법을 먼저 진도 나가고 도시개발법 전비법에 있는 내용에 기출문제가 뭐 있는지 그걸 그 다음에 푸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도 나가면서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같이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다는 게 그게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 중론입니다.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